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 저 죄송하지만 혹시 저도 이런 일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이 일을 하겠다고? 아휴, 이거 쉬운 일 아닌데. 힘들어서 금방 그만두는 사람들 많아. 괜찮아요. 저도 뭐라도 해야 해서요. 아직 제 손발은 멀쩡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야 해요. 저는 72 김영희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제 과거를 상상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과거 제 삶은 정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영희야, 너희 부부는 정말 대단해.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넌 참 복도 많다. 남편도 잘 만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제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묵묵히 일했고, 저희는 자녀들 셋과 함께 평화롭고 풍족한 삶을 누렸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아침이면 출근 전 저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하루도 힘내. 당신과 아이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일할 힘이 나거든. 그런 남편 덕에 우리 부부는 함께 일군 재산으로 자녀들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야무지게 사업을 시작했고, 둘째는 안정된 공무원이 되어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어요. 막내딸은 유학까지 다녀와 패션 디자이너로 멋지게 자리 잡았죠.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하지. 힘드셨을 텐데 우리 삼남매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냈잖아.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컸다니까. 자식들이 종종 이렇게 말해줄 때면 뿌듯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랑이던 아이들이 제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남편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보, 아이들이 당신 곁을 지켜줄 거야. 그동안 나 믿고 옆에서 도와줘서 고마워. 고생 많았어. 남편의 마지막 유언은 따뜻하면서도 제 가슴 한구석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가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어요. 그렇게 일평생 성실히 모은 재산을 제 이름으로 남겨두었죠. 그렇게 믿음직하게 말하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남편의 말처럼 그 돈이 우리 가족을 더 끈끈하게 이어줄 줄로만 알았죠.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가 엄마를 지킬게요. 처음에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든든하고 믿음직했어요. 막내딸이 손을 꼭 잡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엄마, 아빠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호강시켜 드려야죠. 그 말들이 제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남편 없이 혼자 남아도 괜찮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늘 믿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곧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마다 친구들은 혀를 찼습니다. 영희야, 자식들이 아무리 착해도 말이야. 돈이 오가면 사람 마음이 바뀌는 법이야. 너 그거 몰랐어? 그땐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 자식들이니까요. 내가 낳고 키운 아이들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은 현실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참 어리석기도 했고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죽음 이후 아이들은 처음엔 저를 정말 잘 챙겼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곤 했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첫째 아들이 현관문을 열며 환하게 웃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요즘 밥은 잘 챙겨 드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세요. 엄마만 오시면 방도 다 준비해두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드라마도 같이 봐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든든했죠. 둘째도 제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엄마, 외롭지는 않으세요?
혼자 계시면 적적하잖아요. 저희가 매일 챙겨드리고 싶지만 일 때문에 자주 못 오는 게 속상해요. 그래도 엄마, 식사라도 꼭 챙겨 드세요. 다음에 올 때 엄마 좋아하는 장어 사올게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막내딸은 애교를 한껏 부리며 제 어깨를 살짝 흔들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갈비찜 해드릴 거예요. 제가 정말 맛있는 갈비찜 레시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자고 가세요. 네? 내일은 그리고 저랑 쇼핑몰 가서 엄마 옷도 좀 사요. 그렇게 나를 둘러싸던 아이들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남편 없이도 이런 든든한 자식들이 곁에 있으니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뜻밖의 가족 회의를 열겠다고 했어요. 엄마, 잠깐 이리 앉으세요.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 앞에 앉은 아이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고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경제도 어렵고 엄마가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우리가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말문이 막혀 눈만 동그랗게 뜬 채 물었죠. 뭐, 내가 내 재산을 관리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 둘째 아들이 옆에서 나긋하게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건 뭐든 다 해드릴게요. 엄마는 그냥 편히 지내시면 돼요. 이젠 저희가 엄마를 챙겨야죠. 그 말이 어찌나 그럴듯하게 들리던지요. 막내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망울을 반짝였어요. 엄마, 이제 저희가 엄마한테 효도해야죠. 아빠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셋이 엄마 곁을 꼭 지켜줄 거라고요. 엄마는 아무 걱정 마시고 우리한테 맡기세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주저앉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아이들의 모습에 감동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애야, 애들이 내 재산을 맡아주겠다고 하네. 너라면 어떻게 할래? 이거 맡겨도 되는 걸까? 전화기 너머로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영희야, 정신 좀 차려. 아무리 자식들이라도 돈이 오가면 마음이 달라지는 법이야.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 못 봤어? 절대 자식들한테 다 맡기지 마.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니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이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아이들이 나를 배신하겠어요? 믿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이들은 다시 찾아와 저를 설득했습니다. 첫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건 다 엄마를 위해서예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맞아요. 절대 걱정 마세요. 둘째도 진지하게 덧붙였어요. 엄마, 저희 믿으세요. 앞으로도 엄마가 필요하신 건 뭐든 다 챙겨드릴게요. 저희가 용돈도 섭섭하지 않게 꼬박꼬박 드릴게요. 막내딸은 끝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엄마 걱정 안 시켜드릴게요. 엄마는 편하게 사세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엄마도 믿어주세요. 아이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한 가지 조건을 걸고 결심했죠. 좋다, 대신 한 가지 약속해라. 아무리 바빠도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날 찾아와 줘야 해. 절대 나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는 거, 그것만 지키면 된다.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평생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이들의 그 약속이 얼마나 쉽게 깨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재산을 나눠준 후 저는 제가 살던 집까지 처분해 첫째 아들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집도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차라리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방 하나 남는 거 있으니 엄마 방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첫째 아들의 설득은 그럴듯해 보였어요. 맞아, 이젠 나이도 있으니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건 무리겠지 싶었죠.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첫째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며느리도 살갑게 대했습니다. 제가 짐을 풀고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방은 제가 따뜻하게 해뒀어요. 추우시면 말씀만 하세요. 이불도 새로 세탁했으니까 편안히 쉬세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죠. 저녁이 되자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특별히 사골 곰탕 끓여봤어요. 한우로 푹 끓인 거라 더 맛있을 거예요. 밥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릇에는 밥이 소복이 담겨 있었고 반찬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며느리가 간식까지 챙겨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어제 만든 밤양갱이에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단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며느리가 이미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소 다 해놨어요. 그냥 쉬세요.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런 며느리를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복이 많다. 이 집에 들어오길 잘했지.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니 외롭지 않겠구나. 하지만 그런 따뜻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안일도 조금 도와주셔야겠어요. 제가 직장 다니느라 집안일 할 시간이 없네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손수 설거지와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릇에 물기가 그대로 남았잖아요. 물기 남지 않게 마른 수건으로 그릇 좀 닦아주세요. 그렇게 점점 며느리의 말투는 냉랭해졌고 첫째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희정이가 바쁘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저희랑 사시니까 외롭지 않고 좋으시잖아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결국 제 존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마치 한숨 쉬며 눈치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기만 하느니 뭐라도 하시면 좋잖아요. 어느 날은 청소기를 돌리고 있던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쪽은 왜 이렇게 먼지가 남아있어요? 대충 하실 거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해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 하나하나까지 꼬집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물기까지 없애야 한다고요. 이럴 거면 그냥 제가 할 테니까 손 떼세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계속 살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려고 주방으로 가니 며느리는 이미 뚜껑이 열린 쓰레기통을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음식물 쓰레기는 좀 제대로 버리셔야죠. 이거 냄새 나는 거 안 보이세요? 저도 일하느라 바쁘고 힘든데 알아서 제대로 해주셔야죠. 언제까지 제가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쓰레기통을 가리켰습니다. 미안하다. 어제 깨끗하게 치운다는 게. 얼른 다시 치울게. 하지만 며느리는 냉랭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이렇게밖에 못하실 거면 차라리 그냥 쉬세요. 아니면 죄송하지만 여기서 지내시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간신히 참으며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용기를 내어 첫째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아, 희정이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든가 봐. 나 때문에 불편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마땅히 갈 곳도 없는데. 하지만 첫째 아들은 며느리의 입장을 대변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희정이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엄마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저는 든든하고 좋은데 그냥 조금씩만 서로 맞춰가면 되잖아요. 그래, 내가 맞춰야겠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빨래를 개어서 며느리 방에 갖다 두었는데 어머니, 이 실크 블라우스 세탁기에 넣으셨죠? 이 옷은 손 세탁해야 하는데 세탁기에 넣어서 다 망가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싼 옷인데요? 대체 왜 이런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구겨진 블라우스를 들고 화난 얼굴로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희정아, 내가 몰랐네. 실크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탁기에 넣었나 봐.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몰랐다뇨. 어머니?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옷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달라고요.
어떻게 제대로 하시는 게 없어요? 이러실 거면 그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올까봐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어딜 간단 말이냐.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냉랭한 표정으로 블라우스를 들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며칠 전 며느리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지내시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틀리고 무엇을 도와줘도 오히려 화를 부르니 제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말을 섞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둘째네 집으로 갔습니다. 큰 아들 집보다는 그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참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여기서 편안하게 푹 쉬세요. 방도 미리 따뜻하게 준비해뒀어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며느리도 첫날은 얼마나 살갑게 굴던지요. 저녁이 되자 상을 푸짐하게 차려놓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드세요. 그 밥상에 얼마나 고맙던지요. 뜨끈한 찌개를 한 숟갈 떠먹으며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며느리는 차까지 내오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피곤하실 텐데 이 차 드시고 푹 쉬세요. 잠은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며칠은 정말 고맙고 편안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어찌나 착하고 살뜰한지 이번엔 정말 괜찮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건지 그 평온함이 오래 가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자코 청소를 해보겠다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집에 있으면 뭐라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제 모습을 보더니 발을 멈추고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청소를 뭐하러 하세요? 그냥 좀 쉬시지 어머님까지 이러시면 제가 더 불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청소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안방에서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여기 언제까지 계시는 거야? 우리 집도 좁고 정신없어 죽겠어. 잠깐 계신다면서? 얼른 형님 집으로 보내. 아들의 한숨 소리까지 또렷이 들렸습니다. 알았어.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형한테도 다시 연락해야지 뭐. 엄마도 불편하실 거야. 그 대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더니 결국은 나를 짐처럼 생각하는구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나이에 울어본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상을 받아들고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요. 저희 집도 좁고 일도 해야 하는데 어머님 계시면 신경 쓰여서요. 어머니가 여기 오래 계시면 솔직히 저희도 좀 많이 힘들거든요. 형님네 집으로 가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나갈 준비할게 걱정 마라. 둘째 아들은 옆에서 눈치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경이가 요즘 너무 지쳐서 그런 것 같아요. 형한테 연락해서 다시 가실 수 있게 말해둘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파던지요. 내 존재가, 내 인생이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가만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제 평생이 담기더군요. 짐을 매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꼴이구나. 이 나이에 내가 갈 곳이 없다니. 그때 순자 말을 들을걸. 짐을 싸고 나서자 둘째 며느리는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형 집으로 가서 잘 지내세요. 제가 자주 연락할게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리더라고요.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발걸음을 내딛는데 그 길이 왜 그리 멀게만 느껴졌는지요. 그날 저는 그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며 텅 빈 길 위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깨 위엔 눈보다 더 무거운 한숨이 쌓여만 갔습니다. 막내딸 집에를 가볼까?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너네 집에 가서 좀 있어도 되겠니? 무슨 일이에요? 엄마? 큰오빠랑 싸우셨어요? 갑자기 왜 우리 집으로 오신다고 하세요?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엄마, 제가 요즘 맡은 디자인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요. 밤늦게 들어오고 김서방도 요즘 예민해서요. 오셔도 제가 엄마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할 거예요. 오빠 집으로 가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구나.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저는 길을 걸었습니다. 재산을 나눠주면서 손주들 과자라도 사줄 생각으로 남겨둔 돈 200만 원이 제 가방에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디를 가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전셋집이라도 마련해둘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어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과 함께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었는데 남편은 늘 제 옆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만 잘 키우면 돼. 우리 행복하게 늙어가자. 그 말이 떠오르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커가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첫째가 처음 학교에 가던 날, 둘째가 장난감을 고쳐주던 남편을 따라다니며 웃던 모습. 막내딸이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될 거야. 라고 하던 그 목소리까지. 그런 소중했던 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가방 하나 달랑 메고 떠도는 지금의 제 모습이 그 시절을 알던 남편이 본다면 뭐라고 할까 싶어 더 서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보니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다 고시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에 짐을 내려놓고 컵라면 하나를 먹으며 남편과의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라면이라도 먹고 견뎌내야겠죠.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눈물이 컵라면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작은 고시원 침대에 누워 다시금 지난 날들을 되새기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하겠어요. 시장을 돌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가게 문을 하나씩 열고 조심스레 물었죠. 사장님, 여기 혹시 일손 필요하신가요? 제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집은 일이 힘들어서 어르신이 못하세요. 지금은 일손이 다 차서요. 다음에 혹시 사람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옆 바퀴를 돌다 보니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끝자락에 서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리어카에는 종이 박스가 가득 쌓여 있었고 할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그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죄송하지만 혹시 저도 이런 일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이 일을 하겠다고? 아휴, 이거 쉬운 일 아닌데. 힘들어서 금방 그만두는 사람들 많아. 저는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뭐라도 해야 해서요. 아직 제 손발은 멀쩡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야 해요. 할머니는 마지못해 한숨을 내쉬고는 리어카 손잡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따라와 봐요. 내가 방법은 알려줄 테니까. 대신 이거 쉽게 보면 안 돼요. 처음 며칠은 온몸이 뻐근해서 끙끙댈걸?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폐지 줍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는 생각보다 무겁고 거칠었습니다. 처음에 종이 박스 하나를 줍는 것조차 허리를 숙이는 게 고역이더군요. 바람이 불 때면 박스가 날아가지는 않을까. 리어카는 끌 때마다 바퀴가 덜컹거리며 힘을 주어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날만 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바닥엔 물집이 잡혔습니다. 저녁이 되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끝이야. 나는 살아야 해. 남은 힘이라도 모아서 버텨야지. 그날 골목골목을 돌며 종이 상자를 하나씩 리어카에 쌓아 올리는데 옆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수군대는 소리도 들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니까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힘이 다 빠져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때 다시 마주친 폐지 줍는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에휴. 할만해요. 내가 뭘 했어. 쉽지 않다니까.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네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라도 해야 밥은 먹고 살지 않겠어요? 할머니는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래도 이렇게라도 버티면 하루하루는 살잖아. 앞으로는 종이박스 큰 것만 골라서 실어요. 그래야 덜 힘들어. 그렇게 저는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섰습니다. 손바닥이 아프고 온몸이 쑤셔왔지만 마음은 묘하게 단단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돌 때마다 제게는 살아야 한다는 작은 희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폐지를 줍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길을 걷다 문득 작은 복권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에는 한 번의 희망, 작은 행운이 당신을 찾아갑니다라는 문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그동안 한두 푼 모은 소중한 돈으로 큰 기대는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복권을 사보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긁는 복권 2장을 샀습니다. 고시원에 돌아와 숨을 고르며 복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거 긁어서 뭐가 나오겠어.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고 동전을 가져다 긁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역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 이럴 줄 알았지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긁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숫자와 글자가 맞아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첨금 20억 원. 뭐야?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을 든 손이 멈추질 않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눈앞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내가 당첨된 거야? 눈물이 핑 돌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믿기지 않아 복권을 붙들고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빛을 비춰보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글자가 틀림없었습니다. 20억이었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흐르며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도와줬구나. 제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 떠오르고 그동안 버텨온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감격과 안도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복권을 꼭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의 기적은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동안의 서러움과 고생이 모두 씻겨나갈 수 있을까? 아니, 그동안 당한 아픔과 배신이 과연 보상될 수나 있을까? 마음 한편이 먹먹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희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며 살지 말아야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말아야지. 가슴 한구석에서 굳건한 의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내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거나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허투루 쓰지 않을 거야. 그동안 자식들에게 받았던 서러움, 외면당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버린 건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젊은 날, 손잡고 마당을 거닐며 웃던 모습이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엄마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던 그때의 나도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건만 돌아온 건 외면과 상처뿐이었죠. 그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가슴 한편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물만 흘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남은 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이 돈으로 나만의 작은 집을 마련할까? 아니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낼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나를 위한, 그리고 나다운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지. 내 남은 시간은 내 행복을 위해 쓸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고. 다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저는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작은 집을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 뜨개질 공방을 열었습니다. 늘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쉽게 시도조차 못했던 일이었죠. 작은 공방에 앉아 뜨개질을 가르치며 평범하지만 여유로운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집도 마련하시고 공방까지 차리셨다면서요? 그래. 그렇게 됐다. 그런데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그 돈 어디서 난 거예요? 그때 재산 다 넘겨주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면 복권이라도 당첨됐어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이미 따져 묻는 듯 했습니다. 엄마, 돈 좀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사업하는 거 알잖아요. 지금 우리 회사가 힘들어요. 너한테 해줄 돈은 이제 없다. 더 이상 나한테 돈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아들이 힘들다는데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요? 공방이니 뭐니 그런 데에 돈 쓸 시간 없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재야, 그 돈은 엄마가 힘들게 얻은 거란다. 이제야 겨우 나를 위해 살 수 있게 됐는데. 무슨 엄마를 위해 살아요?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내가 엄마한테 잘해줄 거 아니에요. 큰아들의 말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러움과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돈은 내 마지막 희망이야. 너희한테 재산 다 퍼주고 난 뒤에 남은 거 하나 없었어. 그때 내가 가져간 집도 돈도 생각 안 나니? 그거라도 받아서 잘 살겠지 싶었는데 이제 와서 또 돈을 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돈은 내가 어렵게, 정말 어렵게 얻은 거다. 이제야 겨우 나를 위해 살아보려는 건데 또 나한테 손 내밀어?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사업이 망하면 나도 끝이야. 그냥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엄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순간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차올랐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너희 키우느라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다. 내가 필요하다는 건 다 해줬어.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나를 짜내려 드니? 이제는 안 돼. 나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 돈은 더 이상 너희한테 줄 수 없어. 그게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고 희망이야. 큰아들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 나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그게 더 문제지. 엄마 진짜 너무하네. 결국 엄마도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돈 혼자 끌어안고 뭐 하겠다고 그래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맞다. 이제는 나 자신만 생각할 거야. 너희들한테 다 퍼주고 나서 이제 남은 건 이 작은 공방과 내 인생뿐이야.
내가 뭐라 해도 이건 내 거다. 다시는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마라. 큰아들의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졌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흐르면서도 제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이후 큰아들은 연락도 없었고 둘째 아들과 막내딸은 조금씩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한 번씩 찾아오는 작은 기적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기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살아보겠다는 우리 마음의 굳은 의지일 때도 있지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모두 내어주고 손에 남은 것 하나 없이 서러웠던 날들. 그 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하지만 그 아픔도 지나고 나니 깨닫게 됩니다. 나를 지키고 살아가는 힘은 결국 나에게서 온다. 비록 상처받고 버려진 날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그동안 울고 지친 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괜찮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웃으며 살아가자. 살아갈 날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때론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면 새로운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버텨주세요. 힘든 시간을 지나왔던 제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